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젠킨슨 카운티에 위치한 밀렌이란 곳은 농업 중심의 작은 마을입니다. 차로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인구는 3,000명, 그러니까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모두가 가깝게 지내죠. 이 주변을 좀 살펴보면요. 여길 지나가는 25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미 육군 주둔지 두 곳이 연결돼요. 그렇다 보니 밀렌이란 마을은 작지만 고속도로에는 군사물자를 운송하는 트럭의 통행이 잦은 곳이죠. 지난 1988년 2월 14일 밀렌에 살고 있던 20대 남성은 차에다가 각종 이불, 짐, 먹을거리 다 싣고 다니면서 직업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같은 노숙자로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평소처럼 쓰레기함을 뒤지기로 했죠. 이러다가 돈이 될 만한 고철이 나오면 한 끼 식사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날 두 사람은 케이서 로드에 위치한 수거함으로 갑니다.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남자 혼자 가서 수거하러 가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숨쉬기 힘들 정도의 고약한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냄새인가? 남성은 숨을 참으면서 수거함에 손을 넣고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박스 테이프로 둘둘 감긴 대형 나일론 가방이 손에 잡혔어요. 살짝 들어보니까 묵직한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게 좀 들어있나? 그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가방을 꺼내서 테이프 뜯어내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담요 더미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낼수록 더 심한 악취가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남성이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담요를 다 걷어내 보니 그 안에 나체 상태의 동양 여성 시신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지만 발목이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죠. 남성은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서로 갔고요.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십 대의 경찰차가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시신이 든 가방을 버렸을까요? 해당 수거함은 이틀 전 아침 11시에 마지막으로 비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그때부터 14일 오후 2시, 바로 이 사이에 가방이 유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즉각 경찰은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14일 이른 아침에 한 주민이 목격하기를 차에서 내린 남성이 여기다 가방을 버리고 가는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4일에서 7일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폭행이나 살인을 짐작케 하는 외상이 없었고 약물 반응도 검출되지 않아요. 성폭행 정황도 없었는데요. 부검의는 조심스럽게 질식사를 추정했죠. 근데 또 목을 조른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방 안에 베개도 같이 유기되어 있었거든요. 그 베개로 얼굴을 눌러서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녀의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확인차 인근 지역 실종자들과 지문, 치과 기록 대조했죠. 근데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부검을 통해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좀 나열해보자면 그녀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귀를 뚫은 자국이 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스타일에 키는 166cm, 몸무게는 60kg 정도예요.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윗니가 약간 비틀어져 있었고 사망하기 직전 아랫니를 발치한 흔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걸 토대로 몽타주가 제작이 되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시신이 더 부패된 상태라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1988년 당시 밀렌의 인구가 3,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 중에 아시아계 여성은 더욱더 드뭅니다. 전무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녀가 다른 지역에서 실종 혹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성매매업소였습니다. 마침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조지아주에 있는 한 부두에서 중국 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컨테이너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불법 조직에 의해서 마사지 업소에 팔려 나갈 여성들이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밀항이 걸린 건데, 그래서 경찰이 혹시 이거와 관련된 거 아니야 싶어서 중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쳤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몽타주가 배포되지만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요. 결국 그렇게 해당 여성 신원 추정은 실패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을 제인도라고 지칭해요. 남성은 존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신이 밀렌에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후 그녀에게는 밀렌 제인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죠. 경찰은 시신이 담긴 그 나일론 가방과 담요, 함께 발견된 베개 다 증거물로 보관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시신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신 수습에 참여한 장의사가 유골함을 맡게 되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모두에게 잊혀졌고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초에요. 조지아 수사국이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자선 프로젝트 후원을 받았고요.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때 밀렌 제인도 사건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게 되거든요. 수사팀이 당시 시신을 감싸고 있던 담요를 정밀 감정해요. 근데 여기서 여성의 DNA가 검출됐죠. 즉각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경찰은 텍사스에 있는 오트람 연구소라는 곳에 도움을 요청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계 최초의 사립 DNA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 놓고 이걸로 이제 너와 연관된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친척들을 찾아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들한테 의뢰한 결과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데요. 밀렌 제인도와 48% 일치하는 여성이 확인된 겁니다. 그녀는 바로 뉴욕에 거주하던 60대 한국인 여성 김 씨였죠. 그리고 마침 김 씨에게는 35년 전 실종된 친동생이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냐? 밀렌에서 남쪽으로 한 110km 떨어진 조지아주 하인스빌에서 살던 김정은 씨였습니다. 그렇게 35년 만에 극적으로 제인도의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잠시 김정은 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981년 당시 20살이던 김 씨가 경기도 평택 미군 부대 인근에 살던 중에 우연히 미군 남성 제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남편이 하인스빌에 있는 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로 배치가 돼요. 그래서 같이 미국으로 이사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설레는 신혼도 잠시 제임스가 숨겨둔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요. 매일같이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요. 참다 못한 그녀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렇게 혼자가 된 정은 씨가 생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라운지 바에서 일하게 됩니다. 부지런함 덕분에 생활은 점차 나아졌는데 그러다 이듬해인 1984년이에요. 정은 씨가 일하는 이 라운지 바에 37살의 마이클 브라이언트가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이 마을에서 꽤 유명인사였어요. 왜냐하면 하인스빌 시장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그 마을에서 사실 마이클의 집안이 가장 돈이 많다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유명한 건 비단 재력만이 아니었죠. 이 마이클이란 사람이 좀 성격이 유별나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약간 부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스타일인 거예요. 심한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정해진 루틴으로 반드시 따라야 했고 또 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타인과 몸이 닿는 걸 극도로 경멸해요. 한 번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냥 몇 번 안 입은 잠바를 다 그냥 찢어버렸대요. 마이클 부모도 이런 아들의 예민한 성격을 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이클이 김정은 씨와 있을 때만큼은 좀 달라졌습니다. 좀 차분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걸 본 마이클의 아버지가 정은 씨한테 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매달 5,000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한 680만 원 정도와 함께 트레일러 하우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뭐 월급도 받고 집도 제공받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봐도 사실 이거 굉장히 높은 급여이죠. 그렇게 정은 씨는 마이클과 동거를 시작했고 이게 수년간 이어집니다. 마이클이 김정은 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생각했고요. 정은 씨도 일부 같은 마음이었을 수 있는데 정작 정은 씨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까지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클이 좀 유별나니까 좀 가족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정은 씨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옵니다. 라운지 바에서 만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남성 호세였어요. 호세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또 애칭 조라고도 불렸죠. 조라는 사람은 포트 스튜어트에 소속된 육군입니다. 근데 처음 정은 씨와 만났을 때부터 서로 강하게 끌렸다고 해요.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또 동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마이클도 함께였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좀 이상하죠? 사실 이게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김정은 씨가 마이클을 돌보면서 돈을 받잖아요. 집도 제공받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여긴 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 돌연 정은 씨가 호련히 실종됐던 겁니다. 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신을 싸고 있던 담요 침구 그리고 나일론 가방까지 모두 정은 씨 소유였어요. 거기에 더해 새롭게 추가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 가방을 싸고 있던 테이프에서 갈색의 카펫 섬유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지인에 따르면 35년 전 김정은 씨가 거주하던 트레일러에 갈색 카펫이 깔려 있었대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김정은 씨가 집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부검이가 흉기로 죽인 게 아니라 베개로 질식사시켰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던 와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신이 나체 상태였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최근 수사에서는요. 시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수사에 많이 참고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워낙 취향이 다양하고 또 인터넷 구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추적도 쉽지 않대요. 그래서 보통 목격자를 찾거나 실종 전단지를 만들 때만 옷 정보를 사용한다는데요. 반면 과거에는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걸로 성별과 나이까지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판매처를 추적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범인이 김정은 씨의 옷을 벗겼다는 건 신원 확인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죠. 즉 이건 면식범의 소행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황을 종합해보면 면식범에 의한 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 함께 동거하던 마이클과 조가 의심스러워요. 이들이 최소 유력한 용의자거나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적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었죠. 마이클은 이미 또 다른 한국인 여성을 만나서 하인스빌을 떠난 후였어요. 워낙 집안 배경이 든든해서인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언론과의 만남도 거부합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그럼 그가 과연 범인일까요? 이 질문에 마이클의 주변인들과 전문가들은 갸우뚱합니다.
이 사람이 신경쇠약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폭력성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위해를 가하는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까지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신이 발견된 그 쓰레기 수거장 있잖아요. 그게 하인스빌에서 110km나 떨어진 밀렌이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차로 이동해야 하죠. 근데 마이클은 운전을 못해요. 기사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신경쇠약 때문에 그 운전기사 한 명, 휴스턴, 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만 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둘이 공모를 하지 않는 한 범행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게다가 이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사건 벌어졌을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남자 혼자 차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이클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반면에 호세, 일명 조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신원이 파악이 되질 않아요. 자,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 출중한 외모에 흰머리가 많았다라는 걸 제외하고 정보가 없는 거예요. 사진도 없어요. 풀네임도 모르고요. 그래서 1988년 그 포트 스튜어트라는 육군 기지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호세, 조, 이 사람 있냐? 다 조사했죠. 근데 그 이름조차 너무 흔하고 또 그냥 조라고만 하니까 풀네임도 모르고 사실 비슷한 이름만 200명에 달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2년간 매달려서 수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 정은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인들이 하나같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도 다름 아닌 조였습니다. 두 사람이 실종 전에 자주 말다툼을 벌였대요. 폭행까지는 아니었지만 욕설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자, 과거 김정은 씨가 일했던 라운지바는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대화를 즐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릇한 분위기가 아니라 좀 그냥 일상 대화를 하면서 앞에서 바텐더처럼 술도 따라주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요. 근데 조는 정은 씨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불만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가 와도 성별을 가리지 않고 질투를 하면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퇴근을 한 후에 라운지바로 달려와서 막 김정은 씨를 감시하곤 했어요. 반면에 정은 씨는 자유로운 성격에 자기 주장도 강한 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부딪히던 중에 이제 김정은 씨가 이별을 결심했죠. 아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뉴욕으로 옮겨갈 생각이었습니다. 1988년 2월 초 이날도 정은 씨는 조와 그 라운지 바에서 말싸움을 벌입니다. 막 싸우다가 그래 맘대로 해 하고 라운지 바를 두 사람 모두 떠나게 되는데 그날 이후 정은 씨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들 뉴욕으로 갔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이라고까지는 보지 못한 겁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 앞서 케이서 로드라고 했는데요. 이 케이서 로드가 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25번 고속도로와 케이서 로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가 배정받은 그 포트 스튜어트와 또 다른 미군 주둔지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당시의 미군들은요, 이 두 기지를 왕래하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 또한 여기를 이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익숙한 길이었을 수 있어요. 시신은 2월 14일 일요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부패 상태로 봤을 때 4일에서 7일 전에 살해당한 건데 그렇다면 시간상 8일 월요일에서 11일 수요일, 그러니까 평일에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살해를 하고 나서 시신에서는 부패하는 냄새가 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신을 유기하지 못했다. 여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자기의 직업이 있어서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 이렇듯 모든 정황이 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군 부대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시신을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주말에 갖다 유기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이 사건은 조지아 수사국의 주도하에 활발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호세,
일명 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건데 한 지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조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분이 2022년에 콜로라도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짐을 군 부대 물품 보관함에 넣어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의 사진이 있는지 확신치는 않지만 또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미국에 가서 보관되어 있던 이삿짐을 모두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진이 안 나오면 어쩌죠? 그분에게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현재 미제 사건의 재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당장으로선 조의 신원 확인보다 좀 더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요를 포함해서 모든 증거품들을 재조사하고 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범인의 DNA를 찾고 있죠. 35년 전 한국인 김정은 씨를 살해했을지 모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 육군 호세.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가 정말 정은 씨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이 남긴 채 이제 해결은 미국 경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과거 이 시시인의 신원을 모를 때 말이에요. 이게 밀렌 제인도라고 불렸었죠. 근데 그때 장례를 맡았던 장의사가 유골함을 맡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 유골함을 35년간 보관해 왔더라고요. 원래는 임의대로 폐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쩐 일인지 나중에라도 신원이 밝혀지면 이 유골함을 내가 가족에게 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 사무실 선반에다가 그 오랜 세월 보관을 해왔던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 씨 가족에게 유골함을 인도하게 됐죠. 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꼭 범인이 검거됐다는 그런 쾌거가 들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8년은 한국에 있어 굉장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기 때문인데 잠시 그게 왜 그리도 특별한지 좀 설명해보자면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또 6.25 전쟁으로 거의 피폐해진 상태였죠. 그런 국가 상황을 아주 빠르게 극복하고 국제대회인 올림픽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올리고 자긍심을 올릴 수 있는 행사였던 겁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인식도 바꿀 수 있는 계기였고요. 그때쯤 해서 국내에서는 이 분위기에 발맞춰 영어 학습 열풍이 불었습니다. 또 그 기회를 잡고자 서울의 유명 영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교사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 캐롤린 조이스 아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1962년생인데 워싱턴주 시애틀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덴마크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후 캐롤린은 전 세계 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진을 전공하게 돼요. 이후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등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사진 작가로 활동했죠. 여기에다가 또 평화 봉사단을 했는데 네팔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캐롤린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의욕적인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던 그녀가 25살이 되던 해 1987년입니다. 캐롤린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토모유키라는 일본인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머지않아 토모유키로부터 프로포즈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이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갖게 돼요. 하지만 캐롤린은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좀 더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고 싶었고요. 이때쯤 그녀는 결혼을 해서 일본에 정착하는 게 맞는지 고민에 빠져 있던 때인데요. 마침 캐롤린은 한국에 있는 한 유명 영어 학원에서 입사 제의를 받게 됩니다. 또 올림픽과 맞물려 있던 터라서 캐롤린도 한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1988년 10월 한국에 입국하게 되죠. 캐롤린이 와보니까 이미 이 학원에는 또 다른 미국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시 패트릭 그리고 샌드라 에임스라는 여성 동료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이 세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한국 여행을 했고요. 또 종종 이태원 클럽에서 술도 마시며 한국을 즐기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캐롤린에게는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약 2달이 지난 1988년 12월 20일. 그날 캐롤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너무 성실하고 절대 무단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관계자와 동료 교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했지만 그 누구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결국 걱정하던 친한 교사들이 직접 그녀의 집에 찾아가 보는데요. 같은 날 낮 12시 30분, 캐롤린이 거주하고 있던 잠실의 한 아파트에 동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부터 한눈에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캐롤린의 집 현관문이 그대로 열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일행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이 펼쳐진 장면은 처참했습니다. 침대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끊어진 캐롤린이 발견된 겁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죠. 우선 캐롤린의 행적을 좀 살펴볼까요? 전날인 12월 19일, 그녀는 평소대로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지하철 타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로 순조롭게 들어간 건 확인됐어요. 그렇다면 범행이 벌어진 시간은 집에 도착한 한 11시 때부터 다음날 동료들이 발견한 낮 12시 30분 사이로 좁혀지겠죠. 처음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은 이게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강도 살인이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현장이 너무 깨끗해요. 현관문이 열려있긴 했어요. 하지만 특별히 도난당한 물건은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현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캐롤린의 상태였는데 시신에는 무려 30번이나 찔린 자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그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캐롤린의 방어흔도 그대로 보였죠. 여기서 경찰은 이 사건이 오직 그녀의 목숨만을 노린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캐롤린의 집 탁자 위에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즉 그렇다면 사건 당일 함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는 누군가가 이 집에 방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문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까지 추리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캐롤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캐롤린의 일본인 남자친구 토모유키였어요. 그 주변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당시 캐롤린이 한국에 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성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리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토모유키는 지금 캐롤린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듣진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일하겠다면서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고요. 만약 토모유키가 이 캐롤린이 한국에서 좀 다양한 이성을 만나고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분노를 품었을지도 모르고 이건 충분히 원한 살인의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토모유키는 사건 발생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마침 캐롤린 장례식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주한미군에게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쪽에서 존 보트라이트라는 수사관을 보내서 이 조사를 지휘하게 돼요. 그 또한 이 사건이 면식범에 의한 거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캐롤린의 주변 사람들을 아주 신중하게 탐문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캐롤린의 절친이라는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캐롤린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중에 캐시는요, 이미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친구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떠난 거예요. 뭔가에 쫓기는 듯 갑작스러운 귀국이었죠.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수사관은 남아있던 샌드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존 수사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캐롤린을 죽였습니까? 근데 이때 샌드라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달라요. 대답이 거짓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수사관이 질문을 바꾸게 돼요. 당신은 살해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샌드라는 이번에도 몰라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이라고 나타났죠. 수사관은 샌드라가 사건에 어떤 형태든 연관이 있다는 걸 직감했고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그녀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 샌드라는 드디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캐롤린을 죽인 사람은 캐시예요. 그 도망간 캐시요. 미국으로 간 캐시. 자, 그녀의 말에 따르면 캐시가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일찌감치 그녀의 이런 성적 지향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캐시가 새롭게 이제 학원에 온 캐롤린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을 고백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데 한편 이제 새로운 캐롤린은 이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동료들은 캐시야 너 그거 안 될 일이다 하고 만류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캐롤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12월 20일 새벽에 불현듯 이 친구 샌드라가 캐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딘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내가 캐롤린을 죽인 것 같아 라는 캐시의 말이에요. 그래서 샌드라가 놀래서 일단 캐시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캐롤린의 집으로 향했다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침대에 피로 뒤덮인 캐롤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는 그 캐시가 말하길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이 캐롤린 집에 찾아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그녀를 부엌 칼로 찔렀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확히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근데 이상하긴 하죠. 이전에는 다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마음을 고백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칼로 이렇게 30번이나 찔러서 죽였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전적으로 미국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범인 캐시는 자, 우리 차라리 강도에 든 걸로 위장하자 라면서 샌드라를 설득합니다. 이때 샌드라가 말을 하길 자기가 너무 놀래서 캐롤린의 몸을 만져봤는데 어라?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순간 샌드라는 혹시나 캐롤린이 깨어나서 우리 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까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캐롤린의 목을 그었다고 진술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캐시도 아니고 새벽에 전화 받고 온 샌드라가 갑자기 이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모든 게 몰릴까 두려워서 나도 마지막 살인을 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역시나 샌드라는 이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 내가 캐시랑 같이 집에 간 건 맞지만 목을 그은 건 내가 아니다. 그건 캐시다. 이러면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경찰도 뭐가 진실인지 이제 혼란스러웠고 또 다각도로 조사를 했죠. 근데 아무리 샌드라를 조사해 봐도 이 사람이 캐롤린을 살해할 동기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찰은 결국 미국으로 도망간 캐시가 살인을 했다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샌드라는 어쨌든 범인 은닉죄와 증거인멸죄로 기소됩니다. 이후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것조차 얼마 후엔 모범수라는 명목으로 6개월 만에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죠.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자, 진짜 범인은 지금 누구예요? 캐시예요.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한국 사법부는 샌드라의 증언으로 인해서 유력한 용의자가 된 이 캐시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올까요? 아니죠. 캐시는 이걸 끝내 거부했어요. 사실 여기엔 굉장한 허점이 있었는데
1988년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건 사실 그로부터 무려 10년이나 지난 19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캐시를 강제로 한국에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미국 법이 아무리 미국인이 미국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어도 그게 해외에서 있는 범죄라면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재판은 현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런 뭐예요? 캐시는 지금 강력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사나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캐시는 빠져나갔어요. 물론 피해자, 가해자 모두 미국 사람들이지만 또 그래서 한국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게 그냥 묻히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죠. 타국인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떠난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근데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2019년 3월에 미국의 대형 방송사인 CBS에서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 다큐를 방영했어요. 그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였던 캐시는 현재 대학에서 18년째 교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대학층에서는 그녀가 교직원으로 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이 다큐에서 캐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게 되는데요. 저는 캐롤린을 죽이지 않았어요.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샌드라가 범인일 거라고 아주 짧게 진술했죠. 사실 길게 진술해도 변할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돌아간 샌드라의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30년 전 사건의 유력 용의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할 뿐이에요. 현재는 진범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988년 12월 19일, 과연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렇게 뻔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게 지금의 2023년 벌어졌다면 어림도 없을 사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외국인 교사 캐롤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